골목 어귀에서 동네 어른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어른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밥 먹었니? 밥 한 끼를 물으며 하루의 안부를 나누던 시절.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를 쓰는 젊은 세대는 4%도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전하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한국인은 잊어가고 있는 이 인사들을 지구 반대편의 한 외국인 학자가 27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언어학자 마틴 셰퍼 교수. 그는 세계 32개 언어의 인사를 비교 분석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인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이 말들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 문화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세계 32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만이 가진 인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인은 그 가치를 모른 채 이 인사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가 놀란 한국의 인사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틴 셰퍼입니다. 저는 26살이던 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박사 논문 주제를 찾고 있었고 지도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아시아 언어권의 경어 체계를 비교 연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의 경어법은 이미 유럽 학계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다른 학자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점이 끌렸을 뿐입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는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침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인 교수님은 공항 출구에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셰퍼 선생,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인사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유럽의 어떤 언어에도 상대의 식사 여부를 물으며 안부를 전하는 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제가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었다고요. 그 순간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밥을 먹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한국식 인사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인에게 당신의 안부가 궁금하다고 말하는 나라. 밥 한 끼를 통해 상대의 하루 전체를 걱정하는 언어.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노트에 이 인사를 적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들어있다 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문법이나 의문이 아니라 인사 속에 담긴 감정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어학에서 인사는 보통 가장 단순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헬로우, 봉주르, 게태그, 대부분의 언어에서 인사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인사는 달랐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인사 한마디 안에 상대를 향한 걱정과 관심과 따뜻함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인사를 사회적 약속이라고 배웁니다.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예의임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서양 인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사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를 걱정하기 때문에 건네는 것이고
상대가 잘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인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은 안녕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를 건네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더더욱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사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저의 연구 인생 전부를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사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마음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첫 해 이 인사의 뿌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왜 하필 밥을 묻는 형태가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을 찾고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조선시대 문헌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사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그 자체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였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그 쌀로 밥을 짓는 일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한국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가뭄, 홍수와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쌀을 빼앗기며 보릿고개를 견뎌야 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밥이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곧 생존이었고 밥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밥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사합니까? 당신의 가족은 괜찮습니까?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모든 뜻이 밥 한 끼를 묻는 인사 속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생존형 인사라고 분류했습니다. 세계 언어 중에 이런 인사는 극히 드뭅니다. 영어의 how와 you는 상대의 상태를 묻지만 실제로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파인, 생크 유라는 정해진 답이 돌아올 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이지 상대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달랐습니다. 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정말로 상대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밥을 먹지 못했다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라도 밥을 먹이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국의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이 밥 못 먹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지.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었겠어.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인사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인사란 단순히 만남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었고 돌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사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지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어에서 밥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식사, 끼니, 그리고 진지. 이 중에서 진지는 오직 어른에게만 쓸 수 있는 높임말입니다. 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까지 존경의 언어를 입힌 것입니다. 독일어에서는 아무리 존경하는 상대라 해도 밥을 높여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존칭을 붙이는 언어는 제가 연구한 수십 개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인은 상대를 높일 때 그 사람이 먹는 밥까지도 함께 높였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존엄을 밥상 위에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언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의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인사를 넘어선 하나의 철학이다. 이 안에는 생존에 대한 연대, 타인에 대한 돌봄,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토록 깊은 뜻을 가진 인사가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낡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말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던 한국인의 마음, 가장 기본적인 것에까지 존경을 담던 그 정신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인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따뜻했던 한마디를 더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요. 한국에 머문 지 2번째 해, 저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옛 인사를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아직 그 말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마을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노인 한 분이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외국인이 이 작은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 신기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허리를 꼿꼿이 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도 아니었고 어서 오세요도 아니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평안합니까? 이 낯선 외국인에게, 만난 지 3초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어르신은 평안을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그때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단순히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로 풀면 평평할 평에 편안할 안, 삶이 기울어지지 않고 고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잔잔하고 살림도 무탈하고 가족도 무사한 상태에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를 묻는 인사인 것입니다. 서양의 인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영어의 How are you는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을 묻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평안하십니까?는 오늘 하루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괜찮았는지, 내일도 괜찮을 것인지,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묻는 인사입니다. 시간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간을 묻는 서양의 인사와 삶 전체를 묻는 한국의 인사. 저는 이것을 논문에서 전존재적 인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의 존재 전체를 걱정하는 인사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의 또 하나 특별한 점은 편지 문화에서 더욱 빛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동의 한 종가에서 조선시대 편지를 열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한지 위에 붓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첫 줄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은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주 평안하옵신지요? 날마다 평안하신지 묻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혹은 벗에게 혹은 스승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문장이 항상 평안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보내고 나면 답을 받기까지 며칠,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당신은 평안합니까?가였다는 사실? 이것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양의 편지 전통에서는 보통 자기 근황을 먼저 전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나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지는 반대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의 평안을 먼저 물었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 내 소식보다 당신의 안부가 먼저. 이것이 한국 편지 문화의 핵심이었고 그 시작이 바로 평안하십니까?가였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돌아온 뒤 독일의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지금도 쓰이냐고요?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평안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듣는 곳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종교 모임이나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만 간간히 들릴 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모든 인사를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도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편안하냐고 묻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평안하십니까에 담겨있던 무게,
상대의 삶 전체를 아우르던 그 깊이는 안녕하세요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짧아진다는 것은 결국 관계도 짧아진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한마디 안에 상대의 삶 전부를 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인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놀라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의 인사에는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법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의 형태로 안부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 인사를 처음 분석했을 때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진 심리적 깊이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인사는 거의 대부분 긍정의 형태를 띱니다.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세요? How's it going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What's new는 새로운 일이 있나요? 모두 상대의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묻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재미있는 일이 생겼느냐? 하지만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 혹시 아픈 곳은 없느냐? 혹시 마음 상한 일은 없었느냐?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긍정형 인사는 상대가 괜찮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잘 지내죠? 라고 물으면 상대는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의 질문에는 긍정으로 답하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의 진짜 마음은 물어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정형 인사는 다릅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어려움을 꺼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은 요즘 좀 힘들었다고,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상대가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상대에게 혹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걱정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관계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비교언어학 학술 대회에서 한국어 인사의 부정형 구조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청중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만날 때마다 상대의 고통을 먼저 걱정한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은 인사를 할 때 상대에게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묻기 전에 나쁜 일은 없었느냐고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고통에 먼저 반응하는 언어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마을 공동체에서 이 인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옛날 한국의 마을에서는 이웃을 만나면 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으셨느냐고요? 만약 상대가 사실은 요즘 좀 걱정이 있다고 대답하면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함께 고민해보자. 인사 한마디가 돌봄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능동적 경청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봄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한국인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인사만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마을길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분이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물으셨고 다른 한 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허리가 좀 아팠어. 그러자 먼저 물은 할머니가 바로 그 자리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먼. 내가 파스 갖다 줄게.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따끈한 국물 한 그릇 먹어.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된 돌봄이 파스와 국물 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인사가 가진 진짜 힘이라고요. 말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돌봄을 만들고 돌봄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일상 속에서 상대의 어려움까지 걱정하는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인사 속에 담았던 그 마음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해를 보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의 한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그 사람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 남성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끈하게 드세요.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남성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살짝 풀렸고 숟가락을 드는 손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위로한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퇴근 후 식당에 가면 점원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국에서는 good evening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what can I get for you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처음 만난 손님에게 당신은 오늘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였습니다. 이 인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이 인사는 상대의 시간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저녁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하루가 화려했든 평범했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든 없든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내는 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는 그 수고를 알아보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수고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양 문화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서양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ood job on the presentation은 발표 잘했어. You did great today는 오늘 잘했어.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특정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는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적 인정의 인사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이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말. 세계의 어떤 언어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일상 인사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인사가 가진 치유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봐 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하루의 끝에서 지쳐있을 때 당신은 고생했다는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위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의 부모님 세대는 이 원리를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인정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자연스럽게 인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인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독일에서 대학원 시절 논문을 쓰다가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오늘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면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름도 모르는 경비원이 저의 하루를 인정해주는 나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인사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신 수고요라는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인사 없이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5글자 안에 담겨있던 위로와 인정이 2글자로 줄어들고 때로는 아예 사라지는 것.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 속 따뜻함이 줄어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인사인데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와 수고하세요.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와 수고하세요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끝난 노고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알고 있고 그 노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수고하세요는 현재 혹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의 수고를 부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형 인사는 상대가 이미 치른 노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존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형 인사에는 그 무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하라는 기대 혹은 관습적인 작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이미 겪은 수고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한 말입니다. 한국의 어르신 세대가 주로 쓰시던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사람에게, 먼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이미 치른 고생을 알아보는 과거형 인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수고하세요가 훨씬 자주 쓰입니다. 택배 기사에게, 편의점 직원에게, 퇴근하는 동료에게. 사람들은 습관처럼 수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짧아졌고 인사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수고하세요가 더 짧고 간편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여유 없이 미래를 향해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상대의 하루를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에서 우리는 상대의 하루를 알지 못합니다. 택배 기사가 오늘 몇 건을 배달했는지, 편의점 직원이 몇 시간째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거를 인정하는 대신 막연한 미래를 향해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도 분명히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긴 인사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어학자로서 이 변화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인사에서 미래를 향한 인사로의 전환. 이것은 한국인이 서로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상대가 걸어온 길을 먼저 살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는 것에서 지나치는 것으로 관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수고했다. 는 내가 너를 봤다는 말이야. 수고해라. 는 내가 너를 지나친다는 말이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은 학자인 저보다 이 인사의 본질을 훨씬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봤다는 것과 지나쳤다는 것. 이 차이가 바로 수고하셨습니다와
수고하세요 사이에 놓인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사 중에서 저를 가장 오래 사로잡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인사들처럼 만남의 순간에 건네는 말이 아닙니다. 헤어짐의 순간에 건네는 말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이 인사를 처음 들었을 때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그저 안녕히 가세요와 비슷한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늘고 이 말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사에는 서양의 어떤 작별 인사에도 없는 독특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먼저 들어가세요라는 표현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가 자기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장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인사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서양의 작별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굿바이는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완결됩니다. 시유를 잃어도 다음에 다시 만나는 미래를 이야기할 뿐 상대가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그 지점에서 인사는 끝나고 상대의 귀갓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가세요는 다릅니다. 이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은 상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안전하게 집 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인사를 건넨 사람의 걱정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심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이 인사의 깊이는 한층 더 커집니다. 조심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제한 단어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어두운 골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그 모든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서 부디 무사히 돌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사를 동행형 작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몸은 헤어지지만 마음은 상대의 귀갓길에 함께 걷는 인사. 물리적으로는 이별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행이 계속되는 표현. 세계의 작별 인사 중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은 한국어가 유일합니다. 이 인사에 담긴 마음은 한국의 오랜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에서는 손님이 떠날 때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서 손님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손님이 마을 어귀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언어가 된 것입니다. 직접 따라갈 수는 없으니 말이라도 함께 보내는 것. 조심히 들어가세요는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말로 하는 배웅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이 인사에 관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안동의 한 어르신 댁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어르신 내외분이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0m쯤 걸었을 때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분이 아직도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길 어두우니까. 천천히 가.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들. 어둠 속에서도 저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인사가 왜 이토록 따뜻한지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사가 끝나도 마음은 끝나지 않는 것. 헤어져도 걱정은 계속되는 것. 그것이 한국인에게 작별 인사가 가진 진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에서 이런 배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로 인사가 끝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문 앞까지 나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배웅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말에 담겨있던 마음의 무게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6가지 인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을 물으며 생존을 걱정한 인사. 삶 전체의 평안을 기원한 인사. 나쁜 일은 없었는지
먼저 살핀 인사. 하루의 수고를 무조건 인정해준 인사. 과거의 노고를 돌아보던 인사. 헤어진 뒤에도 귀갓길을 함께 걸어준 인사. 그리고 이 모든 연구를 마친 뒤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힌디어를 포함한 32개 언어의 인사체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한국어의 인사는 상대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밥을 물음으로써 생사를 확인하는 인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 언어에서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지만 한국어처럼 높임의 체계까지 결합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한국어의 인사는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묻습니다. 오늘의 기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우르는 평안을 확인합니다. 이런 시간적 확장성을 가진 인사는 제가 연구한 32개 언어 중 한국어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어의 인사는 부정형 구조를 통해 상대의 고통에 먼저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묻기 전에 나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이 구조는 심리학적으로도 고도로 성숙한 공감 체계입니다. 넷째, 한국어의 인사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합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를 위로합니다. 다섯째, 한국어의 작별 인사는 헤어진 뒤에도 상대를 따라갑니다. 물리적 이별 이후에도 심리적 동행이 계속되는 작별 인사는 세계 언어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언어는 세계에서 한국어뿐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작년 유럽 비교 언어학 학술 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적 한국어 인사체계의 세계사적 가치.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올로 언어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퍼 교수, 당신의 발표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를 너무 단순하게 연구해 왔다는 것을요. 한국어의 인사체계는 단순한 언어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한국어의 인사에 감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수 속에서 기쁨보다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언어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위기입니다. 한국어는 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따뜻했던 인사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은 남아있는데 마음이 사라지는 것. 저는 이것을 언어의 내부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가는 상태. 한국어라는 거대한 나무의 바깥까지는 무성하지만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수분이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사를 가진 나라. 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인사를 가진 민족. 하지만 정작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인사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지만 한국의 이 인사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한국의 인사를 연구한 지 27년째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연구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터뷰 녹음, 조선시대 편지 사본, 그리고 마을마다 수집한 인사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이 저의 가장 소중한 연구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종이 한 장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그해 안동의 한 어르신이 저에게 직접 써주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 길이 머니 조심히 들어가시게.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평안을 묻고 헤어지며 귀갓길을 걱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은 날 숙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나라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흘렀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분이 쓰시던 인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그 말에 담겨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이 사라져도 상대의 밥 한 끼를 걱정하던 마음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이 잊혀져도 상대의 삶 전체를 기원하던 마음은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들리지 않아도 상대의 아픔을 먼저 살피던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들은 한국인이 만들어낸 단순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돌보며 살아온 한국인의 마음이 언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형태는 달라져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이라도 옛 인사를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는 것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대의 하루만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넨 여러분의 하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의 인사 덕분에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건네주신 그 인사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옛 인사는 무엇입니까? 어릴 적 동네 어른에게 들었던 말, 돌아가신 부모님이 건네시던 말, 고향 마을에서 들리던 그 인사. 댓글로 들려주시면 그 시절의 따뜻한 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인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